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지난번 청일전쟁 시리즈에 이어 러일전쟁 시리즈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국주의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디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대립하는 삼강구도였으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러시아, 일본 양강구도가 되었는데요.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얻은 요동반도를 삼국간섭이라는 러시아의 압력으로 뱉어내면서 일본의 반러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다만 청일전쟁 직후에는 일본이 러시아와 맞붙을 여력이 없었고 또 일본 내부적으로도 의회와 내각의 세력 경쟁 등 여러 혈안들이 맞물리면서 온전히 러시아와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1898년 야마가치 아리토모와 러시아 외무대신 알렉세이 로버노프 사이에 러일 양측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세력을 확장하지 말고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 놓자는 로버노프 야마가타 조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일본의 외무대신 니시 도쿠지로와 주일 러시아 공사 로만 로젠은 니시 로젠 협정이라고 대한제국의 고문단을 파견할 경우 상호 통보하며 최대한 양국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만 일본 내 강경파의 당수 야마가치 아리토모가 9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동아시아엔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돕니다. 1898년엔 일본인들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조차해버리는데요. 지난 삼국 간섭 때 일본이 요동반도 가져갈 땐 강제로 토해내게 했으면서 그걸 러시아가 꿀꺽 뺏어가버리니 일본 내에선 반러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드는 1900년 중국 청나라에선 의화단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서양 세력들을 내쫓겠다며 서양인들을 피습하고 공격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양의 각국들은 청나라 내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청나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때 러시아도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요동반도에 러시아군 무려 20만 명을 주둔시켰습니다. 이 무렵 1900년 이토 히로부미가 이펀 정우회라는 정당을 처음 만들어 이펀 정우회를 기반으로 1900년 10대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펀 정우회 당원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기존의 이토 히로부미를 견제하기 위한 정당 헌정당과 더불어 일본도 정당 정치가 시작했습니다. 다만 강경파였던 야마가치 아리토모는 이토 히로부미의 미원한 외교 정책에 매우 비판적으로 여겨 끊임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였고 일본의 경제 불황으로 지지도 하락 그리고 개인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1901년 이토 히로부미는 사임하고 야마가치 아리토모의 최측근 중 하나였던 가스라 다로가 11대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가스라 다로 역시 강경파 중 한 사람이었으며 가스라 내각에서 외무대신에 임명된 고무라 주타로도 이 강경파의 한 사람으로 일본 내각은 다시 강경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강경파 외무대신으로서 고무라 주타로는 요동반도를 두고 러시아에게 굴복할 생각이 없었고 부딪힐 생각이었죠. 러시아 측의 요동반도에서 철군하라는 연락을 계속했지만 러시아는 꾸준히 거절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버틸 수 있던 것도 그간 청나라와 밀약을 맺으며 청나라가 러시아의 요동반도 군대 주둔을 묵인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무라 외무대신은 러시아의 동방 팽창을 극도로 경계하던 영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1902년 1차 영일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영일동맹은 러시아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일본은 몰라도 영국은 신경 써야 했던 러시아는 요동반도 내 러시아군을 두 차례에 걸쳐 철군시키겠다며 1902년 10월 20만 명 중 5만 명을 먼저 철수시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은 군대를 철군시키지 않더니 1903년 2차 철군을 거부해버렸죠. 러시아는 요동반도에서 철군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심지어 러시아 군대가 압록강변에 용암포를 무단 점령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왔다는 건 러시아군이 충분히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간 러일 사이에서 조선을 중립화하자는 약속을 어기겠다는 행보로 읽힐 수 있었죠.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치를 거면 빨리 치르는 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만들고 있었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만 완성되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자유롭게 오가는 열차가 생기니 지원병이나 군수물자 보급이 훨씬 수월하겠죠. 일본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완공되기 전에 러시아와 싸워야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았습니다. 일본 측에서 마지막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1903년 말 러시아에게 만주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만한 교환론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에선 당연히 거절했죠.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었습니다. 1904년 2월 8일 한반도를 경유한 일본의 함대는 인천 바다에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침몰시키고 그대로 리순까지 진격했습니다. 당시 리순항에는 러시아 함대의 수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고 헤이아츠로 해군 중장의 지휘하에 25만 명의 일본군은 1904년 2월 9일 리순항을 기습 공격한 이후 그 다음 날이었던 10일 공식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청일전쟁에 이어 또 선공격 후 선전포고죠. 선전포고로부터 며칠 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이지용을 포섭해 2월 23일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의정서에 따라 일본은 전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며, 즉 우리 한국 땅 중 원하는 어디든 군용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을 보급지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된 일본은 마음 놓고 만주로 향하기로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순항이 있는 곳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대규모의 함대가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방어에는 유리하고 공격에는 불리하죠. 일본 해군의 전략은 리순항을 공격해 러시아군을 도발한 다음 러시아 함대를 외항으로 빼내서 총 공격하는 유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리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지휘하던 러시아 해군 중장 스테판 오시포비치 마카로프는 그러나 일본 측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유인 전략은 뻔히 눈에 보이는 수였습니다. 리순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은 그 어떤 도발에도 넘어가지 않고 일본 측의 공격을 막으며 우주 방어를 펼쳤습니다. 일본 해군은 어뢰로 러시아 함대를 봉쇄하는 등 러시아 함대를 바깥바다로 빼내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무소용이었습니다. 4월경 러시아의 마카로프 지휘관이 일본 함대의 어뢰 공격을 막고 그만 전사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군은 무모하게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2개월 동안 일본은 러시아 지휘관을 죽이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리순항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리순항에서 농성을 하는 사이 러시아 본국에서는 러시아 최강 함대인 발틱 함대를 동아시아로 보내기로 합니다. 단 발틱 함대는 유럽의 발트해에서 시작해 바다로 동아시아까지 가야 해서 도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됐고 일본 입장에선 발틱 함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리순항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위로 일본 군대가 포위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었죠. 일본이 생각해낸 방안은 육해군 합동 공격이었습니다. 육지 쪽에서 육군이 리순항의 배후를 공격하고 바다에서는 해군이 포격 지원을 해주어 리순항을 점령하자는 계책이었습니다. 1904년 6월 무렵 다렌시에서 3개군으로 이루어진 육군이 결성되었고 지휘관은 노기 마레스케가 맡았습니다.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리순 요새를 새로 정비하여 튼튼하게 해놓고 일본 육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원래 리순 요새를 지휘하던 장군은 아나톨리 스테실 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파견된 러시아 관동군 총사령관 콘스탄틴 스미르노프 중장이 본국의 명령으로 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에 대한 지휘권을 기존의 스테셀 중장으로부터 받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지휘권을 두고 두 지휘관이 맞붙게 된 거였습니다. 본국에서는 스미르노프 중장에게 어서 빨리 지휘권을 넘기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그동안 계속 리순 전선을 도맡아왔던 스테시엘 중장이었기에 본국의 명령서를 숨기고 계속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했죠. 한편 일본 육군은 계속 진군했고 8월 7일부터 9일 사이 이틀간 대고산과 소고산을 점령하고 며칠간의 휴전 이후 봉황산에 이어 동북 고지까지 점령해 리순항 근처의 고지 일대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일본 육해군은 합동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8월 21일 새벽에 시작한 총공세는 10월 31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공격했지만 철벽의 요새 리순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 지휘관 노기 마레스케는 마지막 4차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목표는 이령산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이령산은 리순항 주변에서 가장 높았던 산으로 이령산까지 점령하고 나면 위에서 리순항으로 포격을 쏟아부을 수가 있었죠. 이령산의 해발 고도가 203m라 이령산을 203고지라고도 부릅니다. 203고지가 일본에게 넘어가면 리순항도 꼼짝없이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도 목숨을 걸고 203고지를 지켜내려 했습니다. 11월 26일 시작된 203고지 전투는 12월 6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이 203고지 전투 승패는 어떻게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러일 전쟁 2부입니다. 조선과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에서 1904년 2월 일본의 군함이 인천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고 요동반도의 리순항을 치러가면서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리순항이 있는 곳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대규모의 함대가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방어에는 유리하고 공격에는 불리하죠. 일본 해군의 전략은 리순항을 공격해 러시아군을 도발한 다음 러시아 함대를 외항으로 빼내서 총 공격하는 유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순항의 러시아군은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우주 방어에 임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리순항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일본군은 육해군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육지 쪽에서 육군이 리순항의 배후를 공격하고 바다에서는 해군이 포격 지원을 해주어 리순항을 점령하자는 계책이었죠. 노기 마레스케가 이끄는 5만 명의 일본 육군은 다렌시에서 출발하여 리순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계속 진군했고 8월 7일부터 9일 사이 이틀간 대고산과 소고산을 점령하고 며칠간의 휴전 이후 봉황산에 이어 동북 고지까지 점령해 리순항 근처의
고지 일대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일본 육해군은 합동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8월 21일 새벽에 시작한 총공세는 10월 30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공격했지만 철벽의 요새 리순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 지휘관 노기 마레스케는 마지막 4차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목표는 203 고지였습니다. 203 고지까지 점령하면 리순항도 꼼짝없이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도 목숨을 걸고 203 고지를 지켜내려 했습니다. 11월 26일 시작된 203 고지 전투는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한편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는데요. 1904년 8월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공사와 외부 대신 서리 윤치호 사이에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대한제국에 재정 분야의 메가타 다네타로와 외교 분야의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고문으로 파견하기로 하며 앞으로 대한제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일본과 협의를 먼저 진행한다는 내용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재정 분야 고문으로 파견된 메가타 다네타로는 훗날 대한제국에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해 대한제국의 화폐였던 백동화의 통화를 중단시키고 제1은행권을 발행하여 대한제국의 경제를 일본에게 예속시키기도 했죠. 다시 203 고지 전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열흘간 진행된 203 고지 전투의 승자는 일본군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일본군이 203 고지를 차지했죠. 그런데 203 고지 전투에서만 고작 그 열흘 사이에 러시아 측 사상자가 2,000명, 일본 측 사상자는 8,000명으로 총 1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지휘관이었던 노기 마레스케는 자신의 병사들을 이토록 많이 죽였다는 것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리순항 주변의 고지대를 전부 장악한 일본 육군은 고지대에서 리순항으로 포격을 퍼부었고 해군 측도 바다에서 항구로 가차없이 포격했습니다. 203 고지를 빼앗긴 이상 러시아 측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리순항에서 지휘권을 두고 티격태격하던 스미르노프 중장은 계속 싸우려고 했으나 스테셀 중장의 항복을 강행하면서 1905년 1월 리순항은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의 기습전으로 시작한 리순 공방전은 1년이나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리순 공방전의 승자는 일본이었지만 사상자는 3만 명이나 되었고 일본 측 사상자 수가 러시아 측보다 더 많았습니다. 리순 공방전으로 요동반도를 일본 측이 차지하기는 했으나 요동반도 하나 장악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러일 전쟁은 전 만주 지역 내 모든 러시아군을 격퇴시키는 게 목표였으며 요동반도 넘어 만주 본토에는 아직 러시아의 극동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군의 기지는 오늘날의 선양시인 봉천 지역이었으며 알렉세이 크로파트킨 대장이 극동군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목표는 봉천에 있는 러시아 극동군의 섬멸이었습니다. 봉천은 만주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봉천에서의 전투는 100% 육군 위주의 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순 공방전이 끝나고 가장 추운 1, 2월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일본 본국과 조선 측에서 징병한 추가 증원군을 파병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일본 육군 부대는 2월 말 봉천으로 진군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천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물자와 군량미가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리순까지 장악된 상황이었으니 러시아 극동군은 두려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본토에서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크로파츠킨 대장은 괜한 공격보다는 철저한 농성전을 고집하기로 결심했죠. 비록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보급을 조달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마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 바다에서 러시아 최정예 함대 발틱 함대가 오고 있었단 말이죠. 발틱 함대가 오기 전 봉천 전투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새로 증원되어 구성된 일본의 육군 부대는 오히려 지휘계통이 확립되지 못해서 지휘관들 사이에서 지휘권 문제가 생겼고 아직 대한제국이 식민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데에도 분명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리순 공방전이 워낙 치열해서 일본 측 재정도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고 리순 공방전에서 이겼음에도 사기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은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일본이나 서로 고립되고 지쳐있는 열악한 상태에서의 전투였죠. 그래서 오히려 승패를 가늠하기가 힘들었고요. 일본 측의 전술은 기습포위였습니다. 주력 부대가 러시아 극동군의 시선을 끈 사이 일본 육군의 별동대가 우회해서 봉천을 포위하고자 했죠. 그 별동대 임무는 203 고지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기 마레스케의 제3군이었습니다. 문제는 리순 공방전 당시 가장 고생하고 가장 전력에 큰 손실을 입은 부대가 노기 마레스케의 부대였다는 점이었죠. 1905년 2월 말부터 봉천 전투는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기습 포위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3월 초 노기 마레스케의 부대가 우회 중이었는데 현장에 있던 노기 마레스케는 원래 계획과는 다른 루트를 통해 봉천으로 향했습니다. 노기 마레스케의 움직임을 간파한 러시아 크로파트킨 대장은 러시아 1기 부대를 보내 노기 마레스케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크로파트킨이 파견한 부대의 지휘관이 워낙 무능해서
노기 마레스케를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기스포이적 등을 러시아가 눈치채서 계획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노기 마레스케는 성공적으로 우회했고 일본군은 봉천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이로써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 군대는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측은 전혀 러시아 군대를 돌려보낼 의향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하는 러시아 극동군을 뒤쫓았으나 러시아 극동군은 일본 추격대를 무찌르고 안전하게 후퇴했습니다. 이 전투가 봉천 전투입니다. 승리는 분명히 일본이었으나 러시아 측 사상자가 9천여 명, 일본 측 사상자가 15,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동군을 완전히 섬멸하지도 못했으니 어딘가 찜찜한 승리였죠.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의 승리로 일본은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마지막 남은 반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발틱 함대죠. 러시아 최강 해군 함대 발틱 함대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 해군의 한 부대이며 18세기 표트르 대제 때 창설된 러시아 함대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함대였습니다. 발트해에 기지를 두고 있었고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동아시아로 오는 중이라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리순 공방전이 끝날 즈음 발틱 함대는 그제서야 아프리카 남부에 도착했고 봉천 전투가 한창인 와중에 인도양에 겨우 접근했으며 봉천 전투가 끝나고 한 달 후에 동남아를 경유하고 있었으니 일본 입장에선 봉천 전투 이후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까지 있었죠. 러시아 발틱 함대는 로제스트 벤스키 중장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로제스트 벤스키 중장의 작전은 우선 만주 지역 바레만에 있는 일본 함대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 해군과 합류하여 일본 함대를 치는 게 목표였습니다. 리순 공방전 이후 바레만에 주둔하는 일본 수군은 바레만에서 나옵니다. 요동반도가 튀어나와 있는 이 바레만은 고립되어 있는 바다여서 한번 포위를 당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본 함대의 총지휘관 도고 헤이아치오르는 일본의 전함대를 한국 남해안에 진해만에 주둔시키고 발틱 함대가 나타나면 일제히 덮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발틱 함대의 진격로였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오고 있던 발틱 함대가 극동 러시아 해군과 합류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길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발틱 함대가 지나치게 될 루트 한 곳을 정해서 매복하고 있어야 했는데 일본 해군 장교들은 하나같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해협, 소야 해협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총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는 남해안과 스시마섬 사이의 스시마 해협을 고집했습니다. 발틱 함대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러일 전쟁의 마지막 승부였던 발틱 함대와의 싸움, 러일 전쟁 3부에서 계속됩니다. 러일 전쟁 3부입니다. 일본은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에서 승리하며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최후의 반격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발트에서 오고 있던 러시아 최강 함대 발틱 함대였습니다. 발틱 함대의 사령관 로제스트 벤스키 중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 해군과 합류하여 일본과 싸울 생각이었는데요. 발틱 함대가 거의 다 도착하자 일본 해군은 바다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발틱 함대를 기습할 작전이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가 지휘하는 일본 함대는 한국 남해안의 진해만에 주둔하고 있었죠. 바다 위에서 기습은 해협이 가장 적합한데 다만 발틱 함대가 무슨 바다에 나타나 무슨 해협을 지나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들은 하나같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해협, 소야 해협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총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는 남해안과 스시마섬 사이의 스시마 해협을 고집했습니다. 발틱 함대는 과연 도고 헤이아치로의 예상대로 스시마 해협에 나타났습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에 일본 해군은 발틱 함대가 스시마 해협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곤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27일 오후 시간대에 발틱 함대 본대가 스시마 해협을 지나고 있었고 일본 해군을 조우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의 지휘에 따라 일본 함선은 배를 돌려 측면이 앞으로 향하게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죠. 러시아 발틱 함대 37척, 일본 해군 총 89척이었습니다. 전함은 러시아 발틱 함대가 더 많았는데 일본 함대에는 순양함, 구축함, 어뢰전 그리고 기타 함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발틱 함대가 올 것을 예상해 미리 가로로 진영을 짜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전은 주로 포대가 집중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측면을 적을 향하게 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발틱 함대는 이동 중이었기에 정면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고 일본 함대를 조우했을 땐 이미 일본군은 배를 측면으로 돌려 공격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죠. 발틱 함대는 배를 측면으로 돌려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고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러시아 해군 정예병이라 한들 얘네 지금 유럽에서 아프리카 들고 인도양 가로지르고 겨우 아시아까지 몇 개월을 항해하고 온 부대였으니 안 지쳐있는 게 더 대단한 거죠. 또 전쟁에서는 대가리부터 노리면 된다고 도고 헤이아치로는 발틱 함대의 기함과 발틱 함대
함대의 사령관들 함선을 위주로 집중 포격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함대 21척이 침몰했고 7척은 납포되었으며 3척 정도만 도주에 성공해 쓰시마 해전도 일본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 측 피해는 어뢰정 3척 침몰이 전부였습니다. 사상자도 1000명이 채 안 됐죠. 러시아 발틱 함대는 사실상 전멸이었고 쓰시마 해전의 패전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의 희망을 걸 부대도 작전도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패배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시마 해전의 승리로 도고 헤이아치로는 일본 해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는 확실히 명장은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쓰시마 해전에서 잡은 포로들을 아주 잘 우대해 주었으며 병사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은 사령관이었습니다. 전투에 임할 때도 도고 헤이아치로는 항상 기함에 탑승하여 최선두에서 함대를 지휘했는데 이렇게 도고 헤이아치로의 지휘술이 신화화되고 우상화된 게 이게 또 일본인들 특유의 사무라이 정신을 자극해서 향후 최고 사령관이 기함에 탑승해서 최선두에서 지휘하는 함대 지휘 방식이 전통으로 굳혀졌고 이는 훗날 태평양 전쟁 때 역효과를 내기도 했답니다. 또 도고 헤이아치로 하면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누군가 도고 헤이아치로를 일본의 넬슨 제독 그리고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비유하자 도고 헤이아치로가 넬슨과 자신이 비교가 될 수는 있어도 이순신은 차원이 다른 넘사벽이라며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죠. 다른 일설에서는 누군가 도고 헤이아치로에게 역사상 어떤 해군 지휘관을 가장 존경하냐는 질문에 도고 헤이아치로는 한국의 이순신을 꼽으며 자신은 이순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매우 유명한데 그저 전해지는 일화일 뿐 정확히 어떤 자리에서 말했던 건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답니다. 한편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기 마레스케는 너무 많은 병사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할복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쓰시마 해전은 일본의 결정적인 승리였고 또 쓰시마 해전으로 러시아도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지만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시마 해전 이전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에서 일본군이 모두 이겼어도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인명 피해뿐 아니라 국가 재정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쓰시마 해전에서 승리하며 일본이 기세를 잡았기에 이때 국제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자고 일본 내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할 국제적 동의를 받아가고 있었는데 1905년 5월 쓰시마 해전 이후 7월 일본의 가스라 다로 총리와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미국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사이에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화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략을 체결했습니다. 이 미략이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필리핀을 원하는 미국인데 일찍이 청일전쟁 이후로 대만을 식민화한 일본이었기에 일본이 충분히 대만을 넘어 필리핀까지 넘볼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가스라 태프트 미략으로 일본은 미국령으로 삼는 필리핀에 대해 넘보지 않는 대신 미국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거죠. 미략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아니었고 그것도 모르고 고종 황제는 러일 전쟁 이후로 계속 미국에게 원조를 요청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죠. 그리고 8월 일본은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향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러일 전쟁의 구두점을 찍는 조약으로 9월 일본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중재하여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러시아 강력평의회 의장 세르게이 비테와 일본의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가 만나 강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며 요동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일본이 조차받기로 하였으며 남사할린 섬도 일본이 가져갑니다. 단 러시아는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9월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일 전쟁은 끝이 났고 그간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3강 구도는 최종적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하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아웃시킨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부터 한 달 후 1905년 10월 2차 한일협약, 우리에겐 을사늑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자문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죠. 일본 정부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워낙 거물이지만 또 그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 걸리적거리기도 하는 존재여서 차라리 대한제국의 좋은 직책으로 보내는 편이 서로 편했습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지만요.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여 일본 국내 여론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에게도 큰 출혈을 야기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화와 더불어 경제 방면으로도 산업화를 꾸준히 진행해왔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군수산업과 중공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특히 후쿠오카에 있었던 야하타 제철소는 당대 일본의 최대 규모의 제철소로 일본 내 철강 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러한 중공업의 발전은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퍼부은 돈이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고, 또 일본은 전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보니 러일 전쟁으로 일본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큰 규모의 자본을 갖춘 대형 기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재벌 그룹이 이때 형성되었죠. 아무튼 이 러일 전쟁으로 전쟁 배상금만 받으면 경기 침체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배상금을 받지 못하니 분노한 민중들이 1905년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민중들의 분노심이 폭발해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시위대들은 각종 관공서를 방화하고 다녔고,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위는 약 3개월간 진행되었고 그간 2,000명이 검거되었다고 하죠. 산업화, 중공업 발전, 경기 침체, 삼박자가 나타나면 늘 거론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 문제입니다. 아직 노동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라 이 노동자들 처우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회 지식인들이 이들을 돕고 쟁의와 투쟁을 부추기면서 사회주의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일본 사회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906년 가스라 다로 내각은 물러나야만 했으며, 온건파 중 한 명이었던 사이온지 기모치가 12대 총리로 부임. 사이온지 기모치 총리는 일본대 분노와 불만을 러시아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제국으로 돌려버립니다. 때마침 1907년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헤이그에 특사 3인을 파견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일본 정부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1908년 강경파였던 가스라다로가 다시 13대 총리로 복귀했습니다. 강경파 가스라다로는 1910년 대한제국 내 친일파들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완전하게 식민화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근대시대의 막을 열었던 메이지 덴노가 죽었습니다. 메이지 덴노의 아들 다이쇼 덴노가 즉위하는데, 이로써 일본사는 메이지 시대에서 다이쇼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